나타냐후 총리가 나빠요. 지금 너무 무리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이스라엘만큼 중동에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국가는 없다. 이스라엘을 그냥 함부로 버릴 수 없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었고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었어요. 나타냐후 총리는 바이든보다 트럼프를 기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타냐후의 전략이었다는 것이죠.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전쟁이 지금 7개월째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전쟁을 끝내도 돼요. 거의 뭐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요. 마지막 남은 도시가 이제 이집트 국경에 있는 라파 국경에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겠다고 지금 계속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거기 지금 다 가자 주민들 대피해 있지 않냐. 민간인 피해 많이 나는데 거기 어떻게 군사작전하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야 다른 것도 아니고 영사관이야. 영사관 이거 대사관 옆에 있는 치해 법권 지역인데 우리 땅에다 미사일을 쐈어? 이거 사실 그냥 못 넘어간다.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거고요. 사실 나타냐후 총리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좀 이상하다. 지금 가자 지구 전쟁하고 있죠. 이스라엘 북쪽에서 헤즈볼라하고 또 계속 지금 전쟁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이스라엘도 피해가 많습니다. 전선이 벌써 2개예요. 여기서 이란까지 또 전선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지금 너무 무리하는 거죠. 상식적으로도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그 배경이 뭔가 의심할 수밖에 없죠. 안녕하십니까.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의 서일광 박사입니다.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사실상 총선을 하기 어렵잖아요. 네, 지금도 이미 이스라엘 내에서 국내적으로 비판이 많습니다. 전쟁 중이라도 총선을 해야 된다. 근데 자기는 안 된다. 총선보다는 일단 전쟁을 내가 잘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가서 얘기하자. 가자지구 전쟁이 이제 끝나가는 마당에 새로운 전선을 만들어서 전쟁을 더 하겠다는 것이고 계속 이제 전쟁을 만들어서 자기가 총리직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파들에서 난리가 나고 지금 이게 나라냐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전쟁만 할 것이냐 아직 인질 130명이 하마스에 잡혀있어 풀지도 못했어요. 근데 국민의 생명을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하마스 괴멸이 첫 번째 최우선순위다. 계속 지금 진격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타냐후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이번 시리아에 공습하고 이란하고 지금 전선을 형성하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나타냐후가 새로운 전선을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30% 정도는 진짜 새로운 전쟁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 국면을 이끌고 가려는 그런 의도가 있어 보인다. 이란까지 참전하면 이스라엘은 전선이 이렇게 넓어지게 되는데요. 네타냐후는 이걸 감당할 자신이 있어서 이런 걸까요? 아니면은 다른 믿는 구석이 있어서 이런 걸까요? 믿는 구석 있죠, 미국. 미국을 자꾸 지금 이 대치 국면에서 끌어들이죠.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만약 무력 충돌이 격화되면 미국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스라엘을 도우러 정말 나타냐후 싫어하지만 바이든하고 나타냐후 사이 안 좋잖아요. 그러나 바이든으로서는 나타냐후는 싫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게 왜 그런가요? 바이든은 나타냐후를 그렇게 싫다면서 이스라엘을 왜 그렇게 도와주냐.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첫째, 중동에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국가는 없다. 대체자가 없어요. 중동에서 미국과 제일 친한 국가 누가 있습니까? 한번 대보시죠. 사우디? 이집트도 약간 이집트도 친하죠. 뭐 쿠웨이트도 친하고 UAE도 친하고 다 친합니다. 사우디와 미국은 뭡니까? 옛날부터 사우디의 기름이 날 때부터 미국과 네가 원유를 우리한테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면 우리는 너의 안보를 죽을 때까지 지켜줄게. 동맹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우디하고 미국은 얼마나 친했습니까? UAE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게 친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화가 너무 달라요. 아랍 사람이고 무슬림 사람 국가잖아요. 기독교인 미국하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지만 문화적으로는 이슬람, 여기는 기독교예요. 근데 유대교, 그 다음에 유대인, 구약을 같이 공유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신약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이라는 기독교인들이 경전,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유대인과의 어떤 교감이 훨씬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아무리 우리가 사우디, UAE, 걔네들 우리 말을 잘 들어. 걔네들은 진짜 뭐 좋아. 돈도 많아. 해달라면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아무리 뭘 정보를 주고 이렇게 해도 이스라엘만큼 미국의 이익을 잘 대변해주고 싸움도 잘하고
무기도 잘 만들고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랑 잘 맞는 애는 찾기가 힘들 것 같아. 그 다음에 기독 문화도 맞아. 그리고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또 유대교, 그다음 이스라엘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이스라엘 그냥 함부로 버릴 수 없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아랍 국가나 헤즈볼라나 이란한테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는 건 못 본다. 그러니까 전례 없이 이스라엘에다가 지금 무기를 준 게요. 1973년 전쟁 때 이스라엘에게 준 무기보다 훨씬 더 많은 무기를 줬어요. 이미. 만약에 미국의 지원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전쟁이 이렇게 유지 못합니다. The United States stands with Israel. We will not ever fail to have their back. 이게 이스라엘의 우파들이 착각에 빠지는 게 우리 미국 없이도 우리는 우리 잘할 수 있어. 우리 충분히 강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내에서도 전문가들이 놀래고 있어요. 바이든만큼 우리를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지한 대통령은 없었다. 역사적으로. 정말 바이든은 우리의 구세주다. 이렇게 부를 정도예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어요. 전쟁이 터지자마자 바로 예루살렘 날아갔잖아요. 비행기 타고. 이번에도 이란이 공격한다니까 전부 항모전단태 해가지고 다 요격을 다 시켜줬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unbreakable chain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깨어질 수 없는 강력한 어떤, 우리는 한미동맹이 있잖아요. 공식적인 동맹이 있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동맹이 필요 없어요. 적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안 적어도 우리가 너는 하나야. 그러니까 동맹이 없는 국가예요. 네타냐후 총리가 일부러 바이든 대통령을 곤란하게 하는 이제 상황을 만들어서 대선 분위기를 이제 좀 트럼프 쪽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네타냐후 총리가 나빠요. 왜냐하면 미국 정치에 계속 개입을 하잖아요. 바이든 대통령하고는 사이가 안 좋고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를 기대할 수도 있어요. 미국도 사실 이스라엘 정치에 개입을 많이 했어요. 클린턴 대통령이라든지 우파들이 집권 못하도록 그렇게 개입을 조금 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도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개입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리쿠드당 니네 그런 지금 연정으로서는 이스라엘 미래에 도움이 안 된다. 아니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건 사실 국내 정치 개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가 그런데 되게 뛰어나요. 그것이 이제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과감하게 미국 대선에서 자기가 선호하는 후보를 막 지지한다고 막 얘기를 하고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이든을 계속 외교적으로 어렵게 되면 사실 바이든은 지금도 여론조사 결과가 안 좋은데 트럼프가 될 당선될 확률이 높고 이전 트럼프 대통령 때 네타냐후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는 사이가 엄청 좋았죠. 트럼프는 이스라엘을 선호하는, 오히려 바이든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을 선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계는 더 안 좋을 수 있다. 저는 오히려 차라리 바이든이 나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타냐후가 이스라엘과 이란 국가 간의 어떤 감정의 고를 이용을 한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는 1979년 이후에 나빠졌어요. 79년 이전에는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대사관계까지 있었어요. 이란 이슬람 혁명. 그래서 정권이 완전히 바뀌죠. 세속적인 친미 정권에서 이슬람 정권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이슬람 정권은 반미 반이스라엘이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이스라엘과도 척이 지고 미국과도 완전히 이제 척을 지게 되고요. 더 이제 심각한 문제는 2000년대 이후부터 뉴스가 나온 게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보도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란이 자국 최초의 핵연료 생산 공장 가동에 들어갔다고 선언했습니다. با ظرفیت چند برابر سانتریول‌های موجود.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실제 그런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란 핵 문제가 터진 거죠. 이스라엘과 이란은 사실 그림자 전쟁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내에 있는 핵과학자를 10명 이상을 암살했어요. 이란은 테헤란 같은 경우는 러시아워가 되면 차가 많이 밀립니다. 그러면 오토바이가 쓱 지나가요. 차 뒤에다가 뭘 하나 탁 붙이고 그냥 오토바이 타고 쓱 지나가요. 그러면 그 차는 뻥 터집니다. 그 안에는 누가 있을까요? 핵과학자가 있는 거죠. 저 소설 잘 못 씁니다. 네. 그게 최소 10회 이상 있었고. میگفتن یه موتور سوار اومده اونجا چسبونده بوده این بمب حرکت که کرده بوده اومده اینجا که رسیده بوده. 사실 쌓인 감정이 굉장히, 그렇죠. 역사적으로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핵과학자 죽였죠. 이란 내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없는 폭발, 정유시설 폭발, 핵시설 폭발,
엄청나게 많은 폭발들이 한 5년 내에 그런 뉴스가 부지기수 너무 많았어요. 그거 누가 다 했을까? 미국 아니면 이스라엘이에요. 그쪽을 의심하고. 예, 의심이 아니고 저는 뭐 확신해요. 거의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쌓인 감정 정도가 아니고 불구대천지 원수입니다. 앙숙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뭐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보복을 하고 싶었으나 사실 이란이 할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했는데 실패한 것도 많아요. 이란이 예를 들어서 이스탄불이나 터키에 여행을 간 민간인을 상대로 테러를 모의했다가 다 발각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란이 이렇게 대규모로 공격하는 걸 나타냐고 예상을 못했죠. 사실 다 놀랐어요. 저도 놀랐고요. 다 놀랐어요. 왜 놀랐냐? 그 규모 자체가 이렇게 대규모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줄은 조금 움찔했어요. 가장 마지막에 등장한 게 탄도미사일이거든요. 탄도미사일 한 110발, 120발을 쐈는데 탄도미사일이 그 위에 탄두를 할 수 있는 500km를 납니다. 전체가 합하면 한 60톤의 폭약을 실을 수 있는 미사일이에요. 탄도미사일이. 어떤 언론에서 자꾸 이게 약속대련 얘기가 나오잖아요. 약속대련, 보여주기식 아닌가,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 제가 왜 아닌 걸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짜고 치는 고스톱 치고는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 이스라엘 이거 쓴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2조 가까이 된대요. 2조. 2조짜리 약속 대련이 있어요? 그럼 이란은 자기네들 쓴 건 얼마 돼? 그것도 몇백억 될 거예요. 자기 쓴 미사일이 아무리 재래식이고 뭐 싼 거지만 350기 이상을 쐈단 말이에요. 이렇게 탄도미사일을 쐈을 때 이것은 약속 대련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남부 지역의 군 부대가 공격을 받아서 타격을 입었어요. 그래서 군 부대, 아주 중요한 부대에 맞았어요. 그래서 F-35가 뜨는 중요한 군사기지가 공격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약속 대련이나 말은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진짜 이란이 약속 대련을 할 것 같으면 이렇게까지 과감하게 이스라엘에게 복수하겠다고 그렇게 외쳤는데 약속 대련을 하려고 복수를 했겠냐고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확실히 이란이 의도를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 위해 쐈는데 이란도 놀랐을 거예요, 사실. 왜? 90% 이상을 이렇게 요격을 시킬 줄은 이란도 놀랐을 거예요. 이란은 머쓱하죠. 쏴가지고 뭐 중요한 뭐 F-35 전투기도 몇 개 부수고 군부대도 좀 날아가고 이렇게 그림이 나와야 이게 무슨 자기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야 우리의 국방력 장난 아니다. 할 수 있어 우리도 보여줘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본인들도 놀랐을 거예요. 피해가 없으니까 안 하면 좋겠는데 왜 하려고 할까요?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요거는 모르셨죠? 아니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예를 들어서 뭐 이스라엘 피해가 크다. 민간인이 뭐 10명 죽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아끼는 F-35가 F 뭐 이렇게 막 분가 되고 면이 안 서잖아요. 그렇게 피해를 받으면 사실 공격을 해야 돼요. 면이 안 서니까. 자국민한테도 면이 안 서고 국제적으로도. 근데 거의 피해가 없었어요. 근데 공격 안 하면 이란이 이제 밥 먹듯이 공격할 거기 때문에. 보복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돼요. 프라이스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350발을 받았어요, 지금. 다행히 피해가 없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넘어간다고 치면 이란은 봐라. 지네가 공격하면 우리가 또 때릴 거 알기 때문에 이제 공격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해도 돼. 이란 그렇게 생각하죠? 헤즈볼라. 봐봐, 우리 큰형이 좀 한번 했더니 꼼짝 못한다, 야. 이게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는 이게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즉 쉽게 말해서 억지력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란이 4년 동안 전략적 인내를 유지하다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패기했는가? 이미 전쟁이 사실상 확정이 됐고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죠. 핵폭탄급이에요. 이 상황에서 갑자기 이스라엘이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배경이 뭔가? 나타냐후 총리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사우디하고 이스라엘하고 관계 정상화는요, 거의 핵폭탄급이에요.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작년 10월 7일인가요?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공격하기 전에 거의 다 됐어요. 사실 하마스가 그걸 막기 위해서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왜? 사우디는 순니 국가,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 국가들 중에서 상징성이 1등이거든요. 메카와 메디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순니 국가가 어려울 때 사우디가 다 경제적으로 많이 도와줘요.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한다는 얘기는 다른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UAE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럼 이스라엘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란은 얼마나 울겠어요. 짜증나는 거죠. 이란은. 안 그래도 지금 고립되어 있는데 순위 국가 전체가 이스라엘과 편먹고 미국과 편먹어버리면 외로운 섬이에요. 그래서 이란이 이번 전쟁의 배후에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점이에요. 안녕하십니까.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의 서일광 박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도 이걸 추진하고 있어요. 바이든 독트린이라고 얘기를 해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을 빨리 끝내고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져오고 거기에 동의한다는 어떤 비전만 세워주면 사우디하고 관계 정상화 시켜줄게. 사우디도 준비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사우디 오케이 했거든요. 나타냐고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것만 되면 사실 중동 지역이 전체가 지금 바뀔 수도 있는데 나타냐후는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엄청난 업적을 남긴 총리로 기록될 수 있는데 왜 전쟁에만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런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줘야 된다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그거를 제시해야 되는 게 정치적으로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면 연정이 깨질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나타냐후는 저울질을 하고 있겠죠. 이제 그게 진짜 안타까운 일. 이란이 한 번도 이스라엘을 본토 공격하지 않았던 전략이 바로 전략적 인내 전략이에요. 한 2020년부터 트럼프가 이란을 막 압박을 하니까 이란 쪽에서는 이거 어떻게 되냐 입장을 정해야 되거든요. 덤빌 것인가, 저항을 할 것인가, 참을 것인가. 참는다고 결정을 했어요. 힘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고 우리가 힘이 더 강해지면 싸우겠지만 현재로서는 미국하고 대결해봐야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불리하다. 참을 수밖에 없어. 참아. 이게 전략적 인내였어요. 근데 전략적 인내가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사실상 전략적 인내 전략이 폐기가 됐어요. 이제는 적극적인 전략으로 가서 이스라엘이 우리 혁명수비대 장성이나 장교를 죽이면 그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보복할 것이다. 이게 이제 바뀐 전략이에요. 완전 티포텟 전략으로 가는 거죠. 누구 죽이면 우리는 반드시 공격한다. 이게 바뀐 전략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딜레마에 빠졌어요. 왜 딜레마냐? 자, 수위 조절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을 해야 되는 건지 이란 쪽에서 인식할 때는 아니야 그거 너 선을 넘었어. 네가 사용할 때는 수위 조절한 거지만 우리한테는 선을 넘었어. 그럼 또 때릴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해서 반복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자지구 전쟁 안 끊어. 헤즈볼라 하고 있어.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이란하고 이렇게 하는데 헤즈볼라에게 이제 명령을 내려요. 전면전 시작해라. 그러면 이스라엘은 정말 심각해지죠. 헤즈볼라는 하마스 차원이 아니에요. 헤즈볼라는요 무기 체계가 하마스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정확도가 높은 로켓이 많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략시설을 그대로 때릴 수 있어요. 원전, 전력공사, 아모니아 공장, 주요 전략시설을 다 때리면 블랙아웃 될 수도 있어요. 전기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공항. 그래서 헤즈볼라와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력이 사실상 사거리에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전쟁이죠. 그럼 전략적 인내를 폐기한 이유가 이제 약간 유리하다는 느낌을 받은 건가요? 그렇죠. 그거 말고는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2020년부터 2024년, 4년이죠. 4년 동안 전략적 인내를 유지하다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폐기했는가? 중요한 포인트죠. 이스라엘의 정보부 판단으로는 시리아에 있는 영사관을 때려서 혁명수비대 장성을 암살해도 이란이 우리에 대한 보복 공격을 하더라도 이렇게 대규모를 한다고 판단이 안 했어요. 네, 정보부 판단 실패예요. 정보 판단 실패입니다, 이게. 근데 이란은 딱 뒤집어서 바꿔버렸어요. 그 이유는 때가 왔다. 이스라엘이 가장 약한 시점. 미국도 대선을 앞두고 쉽사리 중동 지역 전체를 전쟁으로 몰아갈 전쟁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판단 섰겠죠. 계산기 두드립니다. 이전에 이렇지 않았거든요. 이전에 계속 전략적 인내했어요. 이스라엘 때리면 뭐 말은 하죠. 비난을 하고 반드시 보복하겠다, 보복하겠다, 보복하겠다 했는데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했지만 그것도 실패를 하고요. 이스라엘의 본토를 완전히 때리면서 사실상 중동 지역의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 이란과 미국 간의 갈등이 판이 바뀌었어요. 기존에 이란이 했던 게 바로 저항의 축. 저항의 축이 뭡니까? 저항의 축이다 이거잖아요. 이란이 이스라엘 주위에 시아파들로 이렇게 저항의 축을 만들었어요.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죠?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예멘의 후티, 가자지구의 하마스, 플러스 이슬람 지하드라는 또 작은 단체가 또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저항의 축이에요. Axis of Resistance라고 해서 저항의 축으로 불의 고리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쪼개겠다.
이게 이란의 지금까지 이스라엘 압박하는 전략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도 전략적 인내를 유지했었죠. 전략적 인내라면 또 다른 말은 내가 직접 나서 링에 올라가지 않겠다. 누구를 이용했어요? 대리조직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내가 안 가도 니네 대리조직이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근데 이번에 링에 직접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변화죠. 판이 바뀐 거죠. 훨씬 긴장 수위가 높아졌고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면 그 공격 수위 또한 뭐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란이 재차 공격할 가능성이 높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뭐 이란이 쏜 탄도미사일이 요격이 실패했어요. 한 2개 떨어져서 한 200명이 죽었다.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전면전이잖아요.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쓰고 싶겠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재래식 무기를 공격해봤자 이란에 피해를 많이 주지만 이란도 계속해서 쏠 거 아니에요. 피해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한 방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제가 좀 과격한가요? 아니 핵이 없으면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근데 핵이 있잖아요. 핵이 있으면 핵의 유혹에 빠집니다. 왜? 간단하거든요. 다른 거 쓸 필요 없이 이거 하나 테헤란 하나만 던져. 그러면 게임 끝이야. 그렇게 되면 미국이 어떻게 할까요? 어이 동생 잠깐 빠져봐. 이스라엘 잠깐 빠져보라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야 핵 끊어지도 마. 우리가 처리해 줄 테니까. 미국으로서도 이스라엘이 핵을 쓰는 거는 뒷감당을 어떻게 하냐고요. 청소 다, 설거지 다 미국이 다 해야 돼요. 뒷감당을. 왜? 이스라엘은 핵이 공식적으로 있다 없다 얘기를 안 해요. NCND, No Confirmation, No Denial 정책이 있거든요. 그 NPT도 가입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랍 국가들이 다 이제 비판을 하죠. 왜 이스라엘은 핵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왜 이중잣대냐? 왜 북한만? 왜 이란만? 왜 우리만 자꾸 맨날 난리냐? 이스라엘도 뭐 핵을 없게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이스라엘이 핵을 쓴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심각해지죠. 미국도 외교적으로 힘들어지죠. 이스라엘도 거의 뭐 아무 말도 안 하다 갑자기 핵을 써버리면 이제 핵 있는 거 다 인정됐고 핵 무기를 썼다면 이거는 뭐 사실 그 파급 효과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전략은 특히 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은 미국과 함께해요. 그리고 이란 또 다른 문제는 핵 문제가 있잖아요. 핵 무기 개발을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고 실제로 이란은 지금 현재 핵 문턱 국가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몇 개월 내에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수준에 왔어요. 일부러 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만들면 또 문제가 커지니까. 간을 보는 거죠. 국제사회의 대응을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특히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우리를 공격한다. 우리가 힘들어질 것 같다. 그러면 갑자기 저 뒤에 가서 쫙 원심 불리게 막 돌려가지고 몇 개월 내에 만들 수도 있어요. 할 수가 없죠. 그거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란 문제는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문제다. 그러니까 문제를 크게 만드는 거죠. 왜 자기가 혼자 감당이 어려우니까. 야 이란 문제는 우리만 죽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죽고 니네도 같이 죽을 거야 나중에 이 문제 해결 못하면 다 죽어 다 공멸이야. 그러면서 이제 미국 끌어들이고 유럽 끌어들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란을 압박하고 경제 제재하고 핵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전략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을 계속 끌어들이는 거고 자기가 이란의 핵시설을 때릴 수도 있지만 미국이 해주면 땡큐죠. 이스라엘은 미국이 이란 좀 해결해 줬으면 좋은 게 가장 좋은 옵션이에요. 근데 바이든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미국은 바본가요? 알고 있어요. 나타냐후의 그 꼼수를. 그래서 이미 인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발을 빼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성공할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자 지구 전쟁을 좀 끌고 가면서 조금 확전을 벌이면서 헤즈볼라, 그 다음에 이란, 미국까지 끌어들여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끌고 가고 싶은 생각이었다. 그것이 나타냐후의 전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 또 드리고 싶은 것은 가자지구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은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하마스만의 전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하마스를 도와준 게 이란이었고 전쟁이 나자마자 이란은 헤즈볼라나 예멘에 있는 후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꺼풀 벗기면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었고 한꺼풀 더 벗기면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었어요. 사실은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 양상이잖아요. 그걸 사실 전문가들 제일 우려를 했지 않았습니까? 이 전쟁이 확전되면 아랍 국가들은 참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확전 옵션 중에 하나는 헤즈볼라하고 전면전이 난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란이 들어올 것이다. 이란이 들어오면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미 저는 이 전쟁이 사실상 확전이 됐고 이란이 지금 역사상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이스라엘 본토 공격을 한 거예요. 물론 뭐 드론 몇 대 쏘고 이런 건 있었죠. 근데 350기 이상의 대규모로 공격을 한 거는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란 전선으로 확대까지 이스라엘의 여론과 민심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스라엘 국민들이 전쟁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국민들은 분명히 가자지구 전쟁은 빨리 끝냈으면 좋겠지만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 이달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네타냐후가 그걸 노렸을 수도 있는. 그렇죠. 왜냐하면 워낙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란을 싫어하기도 해요. 저항의 축을 만들어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혀왔기 때문에. 레바논에서 계속 해주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죠. 이번 전쟁 나서 후티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남부로 탄도미사일 드론 쐈잖아요. 그거 다 요격시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가 계속 시리아로 넘어가서 시리아에서 또 이스라엘을 공격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민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모든 대리 조직 뒤에는 이란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끝나게 되면 네타냐후의 정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 총선이 치러진다면 나타냐후 총리는 총리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나타냐후 총리에 대한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상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고 현재로서는 아주 낮다. 그래서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가가 중요하죠. 일단 가자지구 전쟁은 끝나긴 끝날 텐데 최소 여름까지 갈 것 같고 이란과의 전쟁 결과도 중요하죠. 이미 벌써 가자지구 지금 전쟁에서 실기를 했기 때문에 사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 국민들이 전혀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의 어떤 결과가 나오면 역시 나타냐후 총리는 계속해서 지지도는 바닥이 될 것이고 사실상 또 사태 압박을 받겠죠. 지금 네타냐후 머릿속에 있는 가장 큰 고민은 뭘까요? 정치적 생존? 어쨌든지 나는 이 어려운 난관을 뚫고 나는 다시 살아남을 거야. 실제로 그랬고요. 사실 2년 전에 총선에서 나타냐후가 다시 총리가 될 것이라고 사실 상상을 못했어요. 연정이 무너지고 재판이 시작되고 이제 정치적 승리가 끝난 거 아닌가 그런 분석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화려한 컴백을 하더니 지금 계속 이어가고 지금도 나는 여전히 총리를 꿈꾼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총리를 하고 싶다고 이러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자기가 성공하고 계속 유지하고 싶은 욕심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교양이를 부탁해 여기까지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